임창세 박사님은 한신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제도 독일 주재의 총회 파송 선교사로 6년간 일을 하셨어요. 이동안에 독일 보쿰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 칼빈파 바르트 전문가인 크리스찬 링크 교수가 주관하는 교의학 콜로퀴움에 참여해서 8년간 교의학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마친 다음 그 링크 교수의 권유로 과학 신학의 주제들과 더불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규명하고 이것을 칸트와 칼 바르트의 입장에서 비평하는 논문으로 보쿰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어요. 학위 제목은 나투어비센샤프트liche 고테스 고테스 에어켄니스, 그러니까 신인식, 자연과학적 신의 인식인 것 같고요. Im Zusammenhang der Theologie Thomas Aquinas,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10대성, 그런 관점에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용산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시고요. 한신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면서 칼 바르트와 공공신학센터 소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과학과 과학기술의 도전, 그리고 화해라는 책이 출판사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칼 바르트와 공공신학이라는 책이 동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런 정도였고,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이 10분인데, 그 발표는 35분 정도? 그러면은 10분에서 30분을 하면 45분이 되는데, 늦어도 50분까지는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45분 전후에서 예, 끝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창재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발제는 뭐 과학과 창조를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가 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상에 대해서보다도 이렇게 일반 사회적인 사상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제가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뭘로 주제를 바꿨냐면은 신다윈주의와 사회생물학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하다가 지도 교수의 권면으로 이제 창조론, 특히 이제 자연과학과 창조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과학자로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분들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책에 나오는 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대중매체에 굉장히 유행한 그런 단어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이럴 때 그 과학이나 교양 강좌에 이 리차드 도킨스에 대한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 또 개미 연구로도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과학 교양 강좌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야, 그러니까 사회생물학, 최재천 교수가 얘기하는 사회생물학은 본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우리 최재천 교수님의 스승님이시죠. 이분이 주창한 것이고
그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단어가 예,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오래전부터 번져 나가서 마치 이제 다른 학문과의 여러 가지 통합과 대화를 통섭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유행을 가져온 단어가 바로 이 통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시작이 된 단어인데 이런 어떤 사회생물학의 분야가 이미 미국에서는 생학과 인종차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학문으로 리차드 돈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문으로 퇴출당하면서 굉장히 문제시 되어서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사상, 과학 사상으로 지금 이렇게 그 거의 퇴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최근까지 마치 이 신다윈주의와 사회생물학이 최첨단 과학이고 과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많은 교양 강좌에서 강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이 사회생물학과 도킨스의 신다윈주의가 지금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하버마스가 그 이제 이 사회생물학과 다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공유하면서 제가 그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나요? PPT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자,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사회생물학이 먼저 등장을 하죠.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주창을 했는데 그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네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천 교수에서 번역이 됐고 또 이분의 통섭이라고 하는 책이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 단어도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종차별과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빠르게 지금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마치 대변자인 양 굉장히 많이 소리가 자꾸 끊깁니다. 강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소리가 자꾸 그에 대한 끊겨요. 문제점은 논문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도킨스의 유전자 결정론과 이 사회생물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우생학들이 아실 겁니다만은 백여 년 전에 퇴출당했던 그 학문이에서 잠깐만, 저만 그런가요? 자꾸 소리가 끊깁니다. 종의 저 소리가 조금씩 임 끊겨서 박사님 예? 소리가 강의가 조금 될 수가 끊깁니다. 없어요. 예.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끊겨요? 예, 한 2초 들리다가 또 한 1, 2초 끊기고 이렇게 좀 그런 상태가 좀 반복되네요. 다시 한번 어, 연결은 제대로 됐는데요? 인터넷 연결은? 아직도 끊깁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강의하실 때는 계속 조금 끊겼습니다. 어, 아, 여기도 지금도 그러네요. 끊기는 것 같은데. 지금도 예, 끊기네요. 이게 예, 뭐가 예, 문제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강의 듣기 어려워요.
그죠. 박사님이 한번 화면을 비디오를 끄신 상태로 어차피 이거는 공유는 되니까 예, 그 상태에서 한번 하시면 조금 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예, 그 상태에서 한번 말씀해 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들리시나요? 안 아, 들리시나요? 끊기는 것 잠깐만. 같은데. 좀 끊기네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도 끊겨요? 끊겨요. 제가 뭐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데요. 어,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데. 잠깐만요. 이거 끊겨요. 어, 지금도. 아, 마이크가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아니, 이건 선생님 인터넷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 그와 동일. 자, 마이크를 제가 바꿨거든요. 마이크, 지금도 끊겨요. 마이크 들리나요? 인터넷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끊겨요. 지금도 화면이 끊어졌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끊기네요. 뭔가 오늘 강의가 이게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정도.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도 끊기나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 예. 박사님 그러시면 그 혹시 공유하는 가운데서 이게 그런 건지 혹시 공유 자료를 우리 그 단톡방에 올리신 다음에 각자가 자료는 볼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예. 각자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쭉 인도하시면 어떨까 생각은 해보는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요. 또 그러면 제가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잘 알다시피 다윈이 본래에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연 상태에서 잘 적응했다는 의미를 약육강식이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의 사촌인 골튼이
이 포유류나 동물 세계에서도 적자 생존이 가능하다면 인간 사회에서도 우등한 존재가 훨씬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으로 인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면서 적자 생존과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인간 안에 인간 종끼리의 적자 생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생학이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유색 인종보다 백인이 훨씬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훨씬 강한 과학 문명을 만들었기에 인간 사회의 적자 생존은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 인종은 그보다 좀 떨어진다는 그런 취지의 우생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인간 안에서도 우종이 있고 열등한 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당시의 사회주의와 대안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우파 쪽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기 시작하고 이 우생학의 학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이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골치를 아팠던 이 백인 사회에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 인종차별이 벌어지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입법이 시작되고 그 유명한 짐 크로우법,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화장실도 같이 안 쓰고 그 다음에 이 버스도 같이 안 타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운동을 벌이게 만드는 그 진 크로우법을 만드는데 이 우생학이 과학적, 사상적 뒷받침,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각 주마다 인종차별적 입법이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입법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색인종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생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홀로코스트죠.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히틀러가 이 우생학의 신봉자였고 게르만 민족 셈족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그런 인종이고 최적의 인종이고 다른 인종들은 다 퇴출되어야 한다. 특히 이 유대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하면서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사상적,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우생학입니다. 자, 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서양에서 급격히 퇴출을 당하고 한동안 잠잠해 있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운동을 벌이고 저격당한 지 불과 1년 뒤에 에드워드 윌슨이 개미 연구를 통한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출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6년도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출판되죠. 자, 이것은 꼭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을 때 1년 뒤에 멘델의 유전자에 관한 책이 출판되어서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유전자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뒷받침을 해 주듯이 에드워드 윌슨의 개미 연구를 통한 사회생물학이 출판되면서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가 등장하고 에드워드 윌슨의 이 사회생물학이 유전자적으로 맞다. 물론 두 사이에는 이타주의 문제 가지고도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서구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다시피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최재천 교수의 개미라고 하는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았을 텐데 곤충이나 어떤 포유류의 사회적 행동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고
개미와 곤충과 포유류의 연구를 하다 보면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얼마든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 생물학의 주요 취지이죠.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유전자가 모든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그 유전자 단위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심지어 문화적 삶까지도, 인간의 문화적 그 어떤 현상까지도 밈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유전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생물학과 신다윈주의가 등장하자마자 사실은 미국에서는 엄청난 과학적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특별히 이 에드워드 윌슨이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였는데, 그에 똑같은 시기에 스티븐 굴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번에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티븐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그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우생학의 부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특별히 이제 사회생물학 분야에 대해서는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개미 연구가인 드보르 고르동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에드워드 윌슨의 개미 연구를 통한 사회생물학은 잘못된 연구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를 연구할 때 자연 상태에 있는 개미를 실험실로 가져다가 거기서 연구를 했어요. 반면에 이 고르동은 이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흰 개미를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자연 상태에 있는 개미를 연구하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실험실에서의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고로동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드워드 윌슨의 개미 연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은 개미들에게는 여왕개미가 있고, 그 여왕개미의 명령에 의해서 일개미와 전투개미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면은 우수한 종이 명령을 하면 열등한 종이 그 명령을 체계를 따라야만이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개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 사회생물학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드보라 고르동은 이 개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왕개미는 있지만 이 여왕개미는 생산을 하는 역할만 하지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미는 집단적인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위계 질서나 컨트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역동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기능과 역할이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명령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등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개미가 뭐 식량 담당 개미, 순찰 개미, 청소 개미 등등이 서로 이렇게 일을 분배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잘못된 실험 배경에서 나왔기에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과학적 비판을 가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 스티븐 그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나오자마자 사회생물학의 대가인 스티븐 굴드는 이기적 유전자를 과학적 입장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가 뭐 의식을 가진 행위자로서 묘사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유전자에게는 의식이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킨스는 마치 유전자가 무슨 의식이 있는 인격적 존재인 양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유전자 관점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 유전자 단위로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 단위로, 유기체 단위로 생물을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학적 환원주의. 환원주의가 뭔지 잘 알죠? 세포 하나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세포 하나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독한 과학적 환원주의적 사고가 이 이기적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비판을 당하고 퇴출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기적 유전자나 사회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은 채 마치 스티븐 도킨스와 에드워드 윌슨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최첨단 과학이냐, 그렇게 강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황이고, 30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퇴출된 과학이 최첨단 과학으로 소개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환원주의의 문제는 통섭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는 학문적으로 참 이렇게 어설픈 그런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전개를 하고, 거기에서 신학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을 마치 정답인 양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학문적 정직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통섭이라는 단어가 마치 학계에 굉장히 아주 고상한 단어인 양 굉장히 유행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도 뭐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이 통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회생물학의 이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은 물리학, 화학, 사회학, 인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 이 모든 것들은 생물학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생물학 환원주의를 통섭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삶을 생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과학계에서는 이런 통섭의 문제를 굉장히 문제 있게 그 지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에드워드 윌슨의 여러 편지들이 후대 에드워드 윌슨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편지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자신이 에드워드 윌슨이 인종차별주의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건이 그의 제자인 러스틴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러스틴은 노골적으로 인종 간의 유전적 차이가 어떤 인종이 우수하고 어떤 인종이 열등한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과학계에서 퇴출을 당해요. 거절을 당해요. 그러자 이 에드워드 윌슨은 이 러스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 업적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 인종적 유전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울분을 나누는 그런 편지가 발견되면서 에드워드 윌슨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인종차별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었다는 사실이 속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미국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 뭐 그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자유주의, 신우파라 그러죠. 뉴라이트, 신우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버드대학교 동료 교수인 리차드 루인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성향을 띠는 일종의 보수 우파다. 왜냐하면 백인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 신우파나 신자유주의는 뭐냐면은 국가적 통제는 다 빼고 무한 경쟁으로 그냥 놔두자는 거죠. 사회주의가 멸망한 뒤로 이 사회주의가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사회주의적 제어나 통제, 국가적 통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으니까 모든 국가적 통제를 다 제거하고 개인 간에 혹은 기업 간에 혹은 나라 간에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와 신우파입니다. 에드워드 윌슨과 도킨스의 주장은 이런 신우파의 이야기, 이데올로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동료 교수인 과학자들조차도 사회생물학과 신다윈주의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특별히 신자유주의, 신우파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그런 비과학적 이론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당하고 거의 퇴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신자유주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수혜를 이 못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회생물학과 유전자 결정론이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론에 주장함으로써 인하여 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데올로기 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은 그 유명한 하버마스에 의해서 아주 맹렬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버마스는 특별히 유전자의 문제를 다루는 그 자연이라는 미래라고 하는 그의 그 강연에서 유전자 조작은 우생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생물학과 유전자 조작 그리고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과학이론의 사물하다. 이 사물하라는 말은 루카치가 쓴 말이죠. 이성의 사물하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인간 어떤 이론 자체나 이데올로기가 물질화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구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론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도구화가 되어서 과학의 어떤 그 이름을 걸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생학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버마스가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버마스는 이런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과학 이데올로기의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초창기에는 의사소통을 통한 법규와 규범을 만든다. 특별히 하버마스는 자연이라는 미래에서 유전자 조작의 문제가 심각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왜 사회생물학과 관계됩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열등한 아이는 퇴출시키고 우등한 아이만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열등한 아이는 태어날 수도 조차 없는 그래서 인종마다 서로 자기의 유전자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 이것이 바로 과학의 도구이고 이런 문제가 인간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생명 존중 사상의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 사회 위기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버마스는 초창기에 이 문제는 오로지 의사소통을 통한 법과 규범을 만드는 것만이 이런 과학기술의 사물화와 인간 존중 사상의 퇴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의사소통을 통한 규범과 법규라는 것이 도덕적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을 해도 양자가 서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존중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트럼프 같이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정상적인 법규나 규범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에 대고 돈 더 내놔라 하고 강압적으로 나오면 이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의 법규와 규범은 당연히 평등한 법규와 규범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의 한계, 의사소통을 통한 법규와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 도덕적인 토대는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느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으로도 얼마든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가 도덕적이 되기는커녕 특히 미국 같은 사회는 더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스컴이 발달하고 의사소통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서서히 그의 관심을 종교에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과학과 지식의 문제가 가져오는 인간의 몰가치성, 신앙과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몰가치성, 즉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고 퇴출당하고 집단학살 당하는 무신론 시대의 인간의 이 몰가치성은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의사소통도 안 된다. 결국은 하버마스는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나 삶의 의미나 세속화의 문제나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몰가치성의 문제는 결국 종교만이, 왜 종교만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는 그 나이가 들고 80이 넘어서 그 유명한 라칭어 추기경,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죠. 이 추기경과의 대화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세속적인 문제, 과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도덕의 문제나 인간 상호의 존중의 문제,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확산될 때에만이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퀘스천과 해답을 동시에 남기면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과학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를 답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도덕성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 특히 이제 유대 기독교의 어떤 이 강력한 종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이 제어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신학자인 저는 이런 하버마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과학신학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공공신학적으로 발전시킬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